연구소 유혜연, 유영택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준비된 결혼의 부모 편의 제 3탄입니다. 그래요, 3탄. 세 번째 시간에 여러분 무엇을 나눌까요? 말씀하세요. 사실 결혼을 하고 나서 또는 결혼을 준비하면서 자녀 결혼인 거죠. 그러면서 자녀의 가정과 어떻게 건강한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네, 중요하죠.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서는 사실은 살짝 결혼 전에 얘기를 좀 했었고요. 지금 시간에서는 이제 결혼 후에 얘기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식이 끝난 후에 이제 새로운 가정이 시작했는데 이 부모의 가정과 이 자녀의 가정이 어떻게 잘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죠. 시부모 가정, 그 다음에 장인장모 가정. 이제 두 가정이 세 가정이 된 것입니다. 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삶의 중심이 이제 이동을 했는데 처음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빈둥지가 되면서 자녀들이 나가고 남아있는 이 두 부부가 하나가 돼서 이 가정의 중심이 되는 것처럼 새로운 가정이 생겼기 때문에 그 자녀의 가정에 그 두 부부가 그 가정의 중심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중심 이동이 되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삶의 중심이 바뀐다는 것. 양가 부모님의 가정 안에도 이제 부부의 관계로 집중이 돼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녀를, 아들을, 딸을 보냈기 때문에 그 가정이 그들의 가정 중심으로 될 수 있도록 양가 부모님이 최선을 다해서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부부가 부모의 가정이 부부가 부모 중심이 된다는 것이 알고 있잖아요. 모든 의견과 뭐 재정과 감성과 이런 모든 것들이 부부가 최우선으로 진행돼야 되는 것을 부부 중심으로 얘기하는데 자녀의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녀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도 그 두 부부가 주체가 되어서 제1순위로 두 부부가 논의하고 나누고 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은 살짝 거리를 두어주는 게 중요한 거죠. 손을 펴서 풀어줬으면 이제 푸른 걸로 가야지 자꾸 지우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관심과 사랑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끊임없이 참견하고 끊임없이 어떤 일을 결정권까지 부모가 갖고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의 중심은 우리 두 부부고 우리 자녀 가정의 중심은 그 두 그쪽의 부부고. 부부.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두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야 하고 우리 둘은 우리 둘에게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근데 장모가 되니까 잘 모르겠는데 제가 엄마가 됐을 때 생각을 좀 해보면 사실은 우리 아들이 100% 우리 새로 들어온 집 며느리 아직 안 들어왔지만 그 며느리에게 모든 것이 들어간다 생각하면은 사실 이상하게 조금 섭섭해요. 그게 참 희한하죠. 참 이상해요. 아니 이 남편은 나에게 모든 것이 다 초점이 맞춰줘야지 당연한데 이상하게 내 아들은 며느리에게 초점이 맞춘다 생각하면 살짝 그게 섭섭해요. 그게 인간이 갖고 있는 자기 아이러니인 것 같아요. 본능이죠. 그래서 자꾸 우리 부모들이 이렇게 생각해. 우리 아들은 결혼하기 전엔 내 아들이었고 내 손 안에 있었었는데 결혼하고 나면 저 며느리의 남편이 된다. 우리 아들이기 전에 저 며느리의 남편이다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순위가 바뀌어야 돼요. 물론 아들은 아들이에요. 근데 다른 여자 남편 된 아들. 그래서 우선순위 여자도 마찬가지죠. 딸도. 인간관계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죠. 아내에게는 남편이 모든 인간관계의 제1순위. 그것이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자녀의 가정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거와 함께 또 생각해 봐야 될 게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유지하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한 가지는 상대에 대해서 최소한의 기대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의 이거 시리즈 1, 2, 3탄 하면서 최소한의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되게 많이 하죠. 최소한의. 무슨 의미로 우리가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런 게 있어요. 굉장히 시어머니에게 힘들었던 이 엄마가 며느리를 맞았을 때 며느리가 이제 또 시어머니가 돼갖고 며느리를 맞았어요. 그랬을 때 그 시어머니가 어려웠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우리 며느리랑 정말 딸같이 지내고 싶어 기대치를 높여놓고
매일매일 정말 딸같이 어머 며느리 오늘 뭐해? 나랑 밥 먹을까? 며느리 나랑 쇼핑 갈까? 나랑 영화 볼까? 이렇게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뭐 그거 좋아하는 며느리도 가끔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가끔. 기대치를 그렇게 딸같이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정말 10년, 20년, 30년 지나면서 정말 고부 관계가 정말 딸 같은 관계가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그 다음 달부터 몰랐던 사람이잖아요. 며느리하고 아들은 연애를 해서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한 거지만 이 며느리하고 이 시어머니는 사실 인간 대 인간으로 별 관계가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뭐 가깝게 하려고 최선을 다했겠죠. 그렇죠. 결혼하기 위해서. 근데 아니면 갑자기 결혼이라는 것 때문에. 갑자기 며느리가 됐어. 갑자기 시어머니가 됐는데 갑자기 좋은 감정, 깊은 감정, 인간관계가 설립이 안 돼요. 그 옆에 친구를 사귀어도 마찬가지고 옆에 옆집 아줌마를 사귀어도 마찬가지인데 서서히 천천히 최대한의 기대치를 갖고 최소한의 기대치. 최소한. 네. 최소한. 최대한이라고 그랬나? 네. 죄송합니다. 최소한의 기대치를 갖고 그 방향으로 가는 건 좋지만 처음부터 너무 기대치가 높으면 현실적이지 않은 기대치는 서로에게 상처를 준다는 거죠. 사실 조금 전에 말을 했던 우리 며느리를 나는 딸같이 여기겠다. 사위를 아들같이 여기겠다. 그거 조심해야 될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같이예요. 그냥 같이. 그냥 그렇죠. 며느리예요. 며느리인데 딸같이 사랑해주면 되는 거죠. 하지만은 며느리를 딸처럼 되기를 원하는 건 아니라는 거고 사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위예요. 아들이 아닙니다. 물론 내가 그 사위를 아들같이 대할 수도 있지만 그 사위가 아들이 되라는 법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최소한의 기대치로 시작을 하면 충돌도 적어지고 서로 기대하는 어려움도 기대치도 떨어져서 불편하고 힘들 게 없겠죠. 최소한의 예의를 아니면 잘 예의를 지키면서 서서히 성장해 갈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본 예의를 지키면서 모든 인간은 사실은 나랑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 사람도 참 좋은 사람이고 나도 좋은 사람인데 일단 두 사람이 말이 잘 안 통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성격이 잘 안 맞을 수도 있고. 성격이 안 맞고 뭐 어떠한 것이 안 맞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혹시 고부간의 그런 상황이라면 그것을 너무 억지로 너무 가깝게 하기 위해서 너 나랑 내일 사우나 갈래? 나 등 좀 밀어줄래? 이런 거는 그런 걸 확 좋아하는 며느리도 있긴 해요. 있어요. 하지만 그런 거를 확 해서 막 이 벽을 허물고 고부간에 이런 거 하지 말고 우리 딸같이 지내자 하는 것들은 조금 현실적이지 않다는 거죠. 맞습니다. 자, 정리하면 일단 최소한의 기대로 시작. 최소한의 기대치로 시작할 때에 실망하지 않고 서로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관계를 서서히 성장시킬 수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네, 그 최소한의 기대치라고 좀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을 드리면 얼마나 자주 와서 뭐 시댁이나 얼마나 자주 와서 친정에서 밥을 먹어 이런 질문도 사실은 그렇죠. 실질적인 부분. 실질적으로 하는데 그래서 최소한은 뭐냐면 명절, 부모님 생신, 그러니까 1년에 한 몇 번으로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럴까요? 네, 그렇게 해서 좋아지면 더 많아지는 건 좋은데 결혼 초기에 매달 와라. 매주 가서 밥 먹고 매주 가서 밥 먹고 매주 가서 밥 먹다가 지쳐요. 그리고 삶이 좀 더 바빠질 수도 있고 또 아이를 낳다 보면은 못할 수 있고 시간은 하던 것을 줄여가면은 사실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아주 기본으로 최소한으로 해서 점점 나아지고 점점 깊어지는 관계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부모와 자녀 가정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금의 분립과 독립이 있는 관계가 중요하지요. 그래서 가정과 가정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건강한 유지를 가지고 경계선을 그려갈 때에 불편하지 않고 건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조금 외국 생활을 오래 해서 한국 문화를 몰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사실 외국에서 봐도 어떠한 상황에서는 적정 거리를 두는 기본적인 문화가 있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문화대가 있는 데도 저희가 살아봤거든요. 동양권에서. 근데 어느 상황이든지 가장 기본적으로 좀 적정 거리를 두고 깊어지는 관계가 서로 깊어지는 것은 시간을 두고 천천히 가는 것이 가장 좀 지혜로운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것이 있는데 가정마다 기풍이 있고 가정의 전통이 있습니다.
가풍이죠. 가풍이죠. 가풍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그거를 자녀 가정에 잘 전수해 주기를 원하는데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은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것을 그 가정에서 창출할 수 있도록 또는 창조할 수 있도록 그러한 공간과 기회를 줄 필요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그렇죠. 뭐 저 같은 거는 무슨 뭐 종갓집, 뭐 종부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뭐 대대로 뭐 내려오는 어떤 그런 걸 잘 모르긴 하지만 어떤 상황 그런 건 없지만 그래도 이제 유 씨잖아요. 이 유 씨 집안이 하던 어떤 모습들, 뭐 명절에는 이렇게 지냈고, 뭐 생일에는 이렇게 지냈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건 뭐 좋고 나쁜 것이 아니니까 그것을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부모님들 좀 마음이 좀 열렸었으면 좋겠어요. 뭐 예를 들자면 이제 뭐 아들이 결혼을 시켜서 이제 아들을 내보냈어요. 그런데 이제 아들을 끼고 있을 때는 엄마가 생일 때 되면 막 그 전날부터 미역을 담가가지고 미역국 끓여주잖아요. 당연한 걸 생각하죠, 그게. 너무 당연하죠. 미역국 끓이고 뭐 잡채도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아들이 장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 생일날 못 봤으니까 그날 저녁 때 이제 엄마가 전화를 누구한테 해요? 그 다음날. 아들 생일인데 미역국은 얻어 먹었어. 그러니까 아들이 또 눈치 없는 아들이 엄마 우리 피자 먹었어. 막 이렇게 말하면. 그래 미역국도 모두 다 먹었어 이러고 엄마 이제 심기가 이제 틀리잖아요. 그런데 이 새로운 가정은 꼭 미역국을 먹지 않아도 되는 그렇죠. 수 있죠. 예. 뭐 생일이기 때문에 미역국을 먹지 않아도 엄마가 마음이 아픈 거죠. 예, 같이 나가서 그 집은 그 나름대로 새로운 것들이 생일은 생일 당한 사람이 선택하는 음식을 먹는 그런 가풍이 생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최고가 돼야 될 필요는 없지만은 그러한 다양성을 또 때로는 인정해주고 아니요 그리고 며느리가 철이 들면은 또 미역국 끓여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뭔가 새롭게 뭔가를 다르게 할 수 있는 공간도 좀 주고 부모님이 갖고 있었던 꼭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도 전수할 필요도 있지만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또 새로운 거를 만들 수 있는 부분도 이렇게 제공하는 게 부모로서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굉장히 배울 거 많죠. 어머니의 손맛도 뭐 당연히 어머니는 지금 밥을 30년, 40년씩 하셨으니까 그렇죠. 어머니 아니면 친정 엄마의 손맛을 그대로 재현할 수도 없고 또 어머니의 입맛에 이렇게 어떻게 길들였다 그러나요? 그렇죠. 아들들이. 아들들이 그 아들의 입맛을 갓 결혼해서 지금 음식을 며느리가. 하기 시작하는 며느리가 도저히 뭐 불가능한 맞출 얘기. 수는 없죠. 네. 그런데 그것을 꼭 그대로 재현을 하지 않고 그냥 며느리의 그냥 모습대로 요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아들이 먹고 싶은 거 해 먹을 수도 있고 그것이 괜찮은 그것이 괜찮은 그렇습니다. 네. 그런 가풍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문화나 이런 것들을 다 없애자는 얘기가 가치관을 깨자는 것은 아니지만 그 가정 새로 생긴 그 가정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어떤 문화는 또 존중해 줄 수 있는 부모님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뭐 좀 예를 들어볼까요? 뭐 사실 저희가 한국에서 명절 때마다 들었던 얘기들이 있어요. 명절 때문에 겪는 며느리들. 명절 증후군이라고 예, 하죠. 사실 뭐 요즘은 며느리만이 아니라 사위도 겪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시간은 제한이 있고 그 양가 부모를 다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세요? 그게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뭐 어지간한 나는 다 거의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반적인 경우에 이렇게 생각들 하시죠. 그래도 며느리는 시집을 왔고 아들 집, 즉 시집이 중요하지. 거기다 항상 우선순위를 둬야지. 문화적으로 틀렸다고 말할 수 없지만 이제는 시대가 또 바뀌기도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 어떻게 하냐면요, 정말 실질적으로 날짜를 정합니다. 올해는 오케이, 신년 시작할 때는 처갓집, 그 다음에 뭐 부활절 때는 뭐 시집, 그 다음에 또 뭐 여름에 방학하면 또 뭐 처갓집,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때는 뭐 시집, 이렇게 해서 정말 공평할 정도 정하는데 뭐 그런 지혜로운 방법을 생각할 수 있도록 자녀에게 공간을 주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할 때에 더 편안하게 자녀들도 부모의 관계에서 기쁨으로 만들어갈 수 있고 세워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이유는 명절이라는 것은 사실 뭐 기뻐야 될 시간이죠. 같이 모여서 즐거워야 될 시간인데. 좋은 시간, 서로가 좀
편안하고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어야 되는데 이것이 누구를 위한 명절인지를 모르는 상황이 안타까운. 된다면 서로가 불편하고 갔다 오면 또 젊은 부부는 그것 때문에 싸우고 뭐 아파하고 한다면 그 명절이라는 의미가 사실은 점점 없어질 것 같아서 여러 가지 그냥 창조적인 방법으로 그래서 요즘에는 왜 이제 만약에 부모님들이 시골에 계시면 이제 자녀들은 도시에 살고 그러면 거꾸로 뭐 차도 많이 막히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또 거꾸로 오시죠. 자녀의 집에 오는 경우도 있고 전에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부모님 집에 가야 그 동네에 있는 어른들 다 모이셔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시골 얘기예요. 시골 얘기. 요즘은 그런 게 많이 없겠죠. 제가 또 이렇게 한국 떠난 지가 오래돼서 옛날 얘기를 하는 걸 수도 있는데 그래서 뭔가 좀 창조적인 방법으로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대화를 하고 근데 그럴 대화를 할 적에 부모님이 좀 주동적으로 그렇게도 해봐라. 아니면 올해는 너희가 결혼 첫 해니 모든 명절은 니네끼리만 지내고 명절 후에 오든지 명절 전에 오든지 조금 요거도 먹을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것 같은데 왜냐면 두 사람이 결혼을 하고 나서 신혼여행 갔다 오고 만약에 두 사람이 계속 일을 하는 때면은 둘이 같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시간이 아마 첫 번째 명절일 수밖에 없을 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겠네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우리 둘도 여행 갈 거야. 그래서 여행 세련된 부모님. 명절 때 집에 오라고 하시지 말고 우리 엄마랑 아빠랑 여행 갈 거니까 명절에 와서 뭐 음식값 이렇게 조금씩 다 내놔라. 엄마 아빠 명절에 여행 갈란다. 아니면 저기 처갓집으로 가라. 그리고 두 분은 싹 여행 갔다 오셔도 되겠네요. 뭐 그런 세련된 부모님. 세련되면서도 조금 창조적인 방법으로 아까 다시 말씀드린 명절은 정말 좋고 신나는 행복하고 부분 시간이 되는데 꼭 그 전통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 가풍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하여금 우리가 서로가 상처를 준다면 정말 의미 없는 모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여기서 전체적인 주제로 돌아가서 즉 가정, 즉 자녀의 가정과 부모님의 가정을 얼마나 잘 좋은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에 중점을 두고 오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삶의 중심이 바뀐다는 것, 부모님의 마음속에도 바뀌어야 되고 자녀가 이룬 가정에서도 생각 속에 우리 부부가 중심이다라는 걸로 바뀌어야 되고요. 그리고 부모로서 자녀에 대한 기대치도 자녀의 가정에 대한 기대치도 최소한에서 시작해서 조금씩 더 발전해 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녀들이 새로운 문화, 새로운 가치를 또 이렇게 창출할 수 있도록 좋은 전통을, 가풍을 전수해 줄 필요도 있지만 또 새로운 부분도 만들 수 있는 공간을 부모님이 주고 또 그들이 새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건강한 관계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라고 나눠봤습니다. 예, 뭐 사실은 저희가 지금 말씀을 나누는 것은 결혼을 사실 갓 시킨 이게 뭐 50대나 60대 부모님의 상황에서 맞추어서 이 말씀을 나누는데 사실은 이게 시간이 가면서 변할 수 있어요. 그럼요. 저희가 지금 50대면 당연히 60대 되고 70대 되고 80대 되고 저희 시부모님은 90대, 저희 아버님은 돌아가셨지만 어머님은 90이시고 저희 친정 부모님도 80대이세요. 그러면 당연히 저희 부모님과 저희의 관계는 또 바뀌죠. 저와 저희 딸의 가정과 관계는 좀 다르거든요. 저희 딸은 지금 막 가정을 만들고 가정을 세워나가고 그 삶이 바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적정거리를 두고 있지만 사실은 저희 80대, 90대 부모님들은 그런 적정거리를 둘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저희를 더 필요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어떠한 계절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인생의 계절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점점 변화되고 또 성숙되는데 처음에 적절하게 잘 거리를 두고 건강하게 이 관계가 설정이 됐을 때 저희가 80이 됐을 때 우리 아이들이 뭐 50이 됐을 때 그때도 좀 더 건강하게 다시 한번 또 더 가까이 지내야 될 때가 올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됐을 때 그 전에 건강하게 설정된 관계가 잘 이어져서 그렇게 다시 조금 더 가깝게 살아야 될 때가 오더라도 그 건강한 관계는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여러분 중에 혹시 지금까지 자녀와의 관계가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관계는요, 비록 어려워도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 세상에 없다면 방법이 없지만 어떤 관계든지 회복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컴퓨터 같은 것들 리셋한다고 하죠. 모든 것을 다시 프로그램을 다시 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과거에 아프고 힘들었던 거를 좀 정리하고 보낼 건 보내면서 새롭게 리셋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계속적인 좋은 관계가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중에 자녀 관계가 너무 어렵고 아프고 고통스러우면은 기회가 있으면 저희들과 함께 서로 중요한 내용을 나누면서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또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풍성한 삶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